자, 이번 시간에 이제 위임이에요. 이제 수업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인문 강의니까 뭐다라고 하는 맛만 문제, 일명 이제 맛보기 강의죠.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있어요. 위임인이라고 하고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도급하고 차이 나는 건 도급인과 수급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수급인이 일을 완성시키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도급이었다고 한다면, 위임인이 위임 관계에서는요,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물을 처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 주시오, 어떤 일을 완성해 주시오,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시오, 이건 이제 도급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특정한 사물을 네가 나 대신 좀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위임 관계예요. 사무 처리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하는 겁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위임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 처리에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대가를 받게 되면 유상인 것이고 대가가 없으면 무상인 건데, 어떤 게 원칙일까요? 이게 원칙인 거야. 무상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약정하면 유상이에요. 또 관습상 위임 계약이 유상인 경우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 변호사에게 소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위임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관습상 특별히 대가를,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어도 유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습상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이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수를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신해서 모든 사무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다 보면은 수임인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뭔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 권리라고 할까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 권리는 누구 권리가 돼야 되고, 이 채무는 누구의 채무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는 당연히 위임인의 권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위임인의 채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라도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는 누구에게 이전해야 돼야 될까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혹시 금전을 취득했으면요, 금전도 당연히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되겠죠. 그럼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것도 위임인이 변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굳이 지금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임 사무 처리 끝났고 변제기가 2년 있다 도래한다. 그럼 2년 후에 이놈이 잘 갚을지 안 갚을지 수임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위임 사무를 처리하려면 뭐가 될까요? 이거면 누가 거꾸로 썼냐? 위임 사무를 처리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은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무조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위임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수임인 청구에 의해서 선급해야 된다. 선급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위임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대가 지급이 아니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수임인은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업무를 관리해야 되겠죠. 예,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인데, 보수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 청구해야 되겠죠. 또 수임인의 비용 선급인데요. 위임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은 누구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위임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은 수임인이 하더라도
업무는 위임인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 비용은 누구 업무예요? 그렇죠. 위임인의 업무 비용이니까 네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청구해라. 이거는 얘가 돈을 아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원활하게 사무 처리가 안 될까 봐 비용은 수임인이 청구해서 위임인이 선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임인이 취득한 권리 등의 인도 이전 의무,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미리 지급받은 금전을 소비했대요. 수임인이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비용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자기가 소비하고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사무 처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당연히 배상해 줘야 되겠죠. 또 이 비용 말고도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금전 돌려줘야 되는데 금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날부터 뭐 해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사용했으면. 그래서 취득한 물건도 이전해 줘야 되겠지만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금전에 대해서는 소비한 날 이후 이자까지도 다 지급해 줘야 된다. 또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당연히 이자 청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선급을 받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먼저 자기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당연히 이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위임인을 위해서 쓴 거니까 당연히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은 언제 종료가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위임의 상호 해지 그래요.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사무가 처리가 완료가 됐다. 그럼 당연히 종료가 되겠지만 사무 처리 도중에라도 위임인도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사무가 완결되기 전에. 그러면 수임인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50% 정도만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처리한 사무 처리 비용은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 대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또 특별히 일반 당사자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해 버렸대요. 그럼 이쪽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손해도 배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손해도 배상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원인 없이 법률상 특별한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걸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타인의 노력이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걸 얘기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게 이익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갑이 가지고 있는 갑의 노력으로 인해서 얘가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서 이익을 얻는다. 그건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그 이익을 얻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계가 나중에 관계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이익은 뭐가 된다? 이게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얻은 이익만큼 갑에게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갑의 노력으로 어떤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이익은 누가 가져야 될 거예요? 갑이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은 갑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당이득의 원인이, 이 관계의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이익을 얻은 거다라고 하면 상호 간에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불법 원인 급여냐 아니냐, 불법 원인 급여 같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혹시 비채 변제 같으면요. 채무가 아닌데 채무인지 알고 변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채 변제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부반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부반청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악의의 비체 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부합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의관념에 부합되는 비체 변제다. 자, 채무가 아닌데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빌려주신 돈 있죠? 갚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받는 거예요. 너 빌려준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일단 받아요.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저한테 돈 빌려준 거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받아간 거 그거는 비체 변제, 즉 채무가 아닌데 변제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부당이득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비체 변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채권자고 채무자가 맞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갚았다. 이것도 비체 변제 맞아요. 비체 변제 맞는데 이건 뭐예요? 도의관념에 부합된 비체 변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될 건데 시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스스로 갚았다.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도의관념에 부합된 비체 변제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거다. 그래서 악의의 비체 변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할 때는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선의는 현존 이익만 갚으면 되지만 악의의 경우에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데 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데요.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주면 되는데 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이거하고 3번에 비체 변제 보이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 이건 악의의 비체 변제라 그래요. 이걸요. 악의의 비체 변제. 자,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한 행동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불법원 인급여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원 인급여도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법행위란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실제로 불법행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참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했다. 그럼 그게 불법행위가 된다. 그렇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효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데 손해를 배상할 때는 그럼 뭘로 배상하느냐? 물론 이제 시계를 망가뜨렸다. 그럼 동종류의 시계를 갖다 주면 되죠. 시계를 그대로 배상하면 되는데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금전적 가치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거기 중요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타인의 신체나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서 생긴 배상에 대해서는 이를 정기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해 2억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처음엔 잘 주겠지만 나중에 잘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로 제공을 명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명예훼손의 경우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 청구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도 있는데
그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해자에게 야 가해자 너 사저 강구해. 이게 이제 명예회복에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심히 침해했습니다. 아주 잘못한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죄 광고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사죄 광고를 명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잉 금지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으면 500만 원만 변상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징벌적으로 5억씩 변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일간지나 또는 공중파 방송에다 대고 사죄 광고를 뭐 일주일간 게재해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판시가 있었어요. 사죄 광고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명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래 타인의 생명을 해했다는 얘기는 죽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미 피해자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누구예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요.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게 되면 그 생명 침해를 했다. 침해를 당한 사람의 노동력이 상실이 되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험 같은 데서 보면은 호프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당액을 배상액으로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안 했어요. 안 했고, 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맛을 보이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7주 수업을 했는데, 7주 수업이면 지금 아마 제대로 수업을 했으면 민법 청칙에 이제 대리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권 채권이 다 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계략적으로나마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잠깐 한번 본다는 게 나중에 제가 수업한 내용들은 시험에 집중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한 번 더 들은 거하고 한 번 덜 들은 거하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11월 달 수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문 강의의 핵심적인 틀을 좀 한 번씩 빨리 봐라 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핵심 틀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주 생소한 민법을 처음 잡아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시간이 좀 짧긴 하죠. 짧긴 한데 어쨌든 진도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